안녕하세요. KBS 한민족방송과 일라디오가 공동으로 기획한 특집 인문학 콘서트 진행을 맡은 이주현입니다. 문학에서 인문학의 길을 찾다 박범신 작가 편, 오늘 두 번째 시간 인문학 소설과 통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은 이야기라는 뜻을 지닌 소설은 무한한 상상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종교나 철학, 도덕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인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삶에 대한 진지한 사유가 담겨 있기 때문일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설가 박범신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설가 박범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범신입니다. 네,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지금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상마당 라이브홀에는 어제에 이어서 박범신 선생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박범신 작가가 영원한 청년 작가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독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계신 덕일 텐데요. 박범신 작가를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힐링이라는 그 책에서 그 작가님의 단어 구사력이나 문장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힘들었을 시절에 많이 위로가 되고. 박범신 작가님의 소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때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작가님 책을 읽다 보면 가끔 순간순간의 감정들을 어떻게 그렇게 글로써 표현해내셨는지 감탄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박범신 작가 하면 아무래도 은교라는 소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저도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찾아보게 됐는데 그 이후로 작가님 팬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책도 계속 출판하시고 앞으로도 건강 잃지 마시고 지금처럼 활발하게 작품 활동이나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꾸준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시민들의 이 뜨거운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 선생님. 제 인생이 크게 성공했다고 느끼는 적은 거의 없고요. 그러나 아직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성공했다고 느끼죠. 그건 가장 큰 성공이죠. 사랑보다 큰 권력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선생님을 사랑해서 오신 건데 이렇게 전국에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이라고 하면 정말 사랑이 최고의 권력이다. 온몸이 지금 다 움직여서 오신 거잖아요. 여성 팬들이 많아요. 글쎄요, 제 팔자가 그런가 봐요. 여기 방청객도 한 70%는 60-70% 여자신 것 같네. 고맙죠. 뭐 제가 남자가 더 많이 오는 자리보다 남자끼리 앉으면 서로 술 실력 내기를 하거나 경쟁하죠. 군대 얘기하거나 뭐 이러고 말기 쉬운데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건 주로 여자들이거든요. 예. 여성이 한 분이라도 끼면 자리가 문화적인 자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아주 문화가 지금 대박 났습니다. 문화 대박. 아무래도 선생님이 여성성이 발달하신 분이잖아요. 왜 여성성이 발달하면 연애를 잘하죠. 예, 박범신 작가가 들려주는 뜨거운 사랑 이야기, 바로 은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을 위해서 영화 은교를 연출한 정지호 감독의 음성 편지 들어보겠습니다. 은교를 영화로 만든 정지우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영화를 만들었던 은교가 가장 좋아하고 잊을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작가의 솔직함이라는 것에 몸서리치는 기분까지 느꼈던 작품이기 때문에 은교가 좋습니다. 박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기분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느끼는 감정이구나라는 기분을 겪게 되면서 많은 위안이 된 인생 선배이기도 한 거죠. 역설적으로 늙지 않는 청년 작가이기 때문에 저는 딱 지금만큼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영화 은교를 연출한 정지우 감독이었는데요. 네. 정말 인생 선배라고 하네요. 뭐 나이가 더 많으니까
선배겠죠. 정지우 감독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세요. 예민하고 감성이 탁월하신 분이고, 그래서 은교를 감독한다고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놓였죠. 좋은 감독이기 때문에. 예, 그럼 박범신 작가의 은교 중 한 대목 감상하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의 은교가 잊히지 않는다. 이른 여름 오후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한 소녀가 데크의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나는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다. 햇빛이 밝았다. 처음 보는 소녀가 아닌가. 등나무로 엮어 만든 내 흔들 의자에 소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져 있었다. 놓여져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때 숨소리가 들렸다. 소녀의 숨소리였다. 새근새근 숨소리가 계속됐다. 고요하면서도 밝은 나팔 소리 같았다. 마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누군가의 숨소리를 이렇게 생생히 듣는 일은 처음이었다. 눈썹은 소복했고 이마는 희고 맨들맨들 튀어나와 있었다. 소녀가 아니라 혹 소년인가? 애처로워 보이는 체형에 비해 가슴은 사뭇 불끈했다. 한쪽 가슴은 오그린 팔에 접혀 있고 한쪽 가슴은 오히려 솟아올라 셔츠 위로 기웃 융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창이었다. 창끝이 쇄골 가까이 솟아 있었다. 나도 모르게 고인 침이 꿀꺽 목을대를 넘어갔다. 정교한 세필로 그려진 창이었다. 가슴에 그려놓은 창의 문신이라니. 손끝이 푸르르 떨렸다. 앞으로 나가려는 손끝을 내 의지가 안간힘을 다해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욕망인가? 욕망이라면 목이라도 베이고 싶은 저돌적인 욕망이었다. 그 누구세요? 이 집의 주인이다 얘야. 아,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깜빡 잠에 들었었네요. 넌 누구니? 어떻게 여길 들어왔어? 집 뒤 축대에 사다리가 걸쳐져 있던걸요? 숲길로 들어섰다가 경치가 좋아서 잠시만 앉아있을 생각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만 잠이 든 것뿐이에요. 어디서 사니? 세탁소 옆집이요.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어린아이처럼 절도 있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소나무 숲길을 뽀르르 가로질러 내려갔다. 붙잡을 새가 없었다. 햇빛 한 점이 소녀의 뒷꼭지에서 쨍했다. 발빠른 어린 짐승 같았다. 그렇게 나는 은교를 처음 만났다. 예, 그렇게 나는 은교를 처음 만났다. 박범신 작가의 은교 중 한 대목을 KBS 39기 전속 성우 공준호 씨와
가수 요조 씨의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요조 씨 어서 오세요. 예. 은교 소설 은교 중에서 주인공 은교가 돼서 지금 낭독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은교를 연기하기에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건 못해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은 내 속에 10살도 있고 20살도 있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제 안에 13살을 굉장히 집요하게 파헤쳐서 한번 해봤는데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처음 보는 순간 박 선생님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처음 보는 순간 심장이 머리보다 먼저 알아서 탁 심장이 머리보다 먼저 알아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그야말로 온몸으로 다가가고 싶으면서 그 사람을 내가 전생부터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 때 저는 은교 보면서 딱 그 생각이었거든요. 예, 표현은 좀 다른데 예. 나는 먹물이 번진다고 그러지요. 이 화선지에 붓을 딱 대면 먹물이 소리 없이 싹 번져나가잖아요. 뭐 거리에 걸을 때도 이 나이에도 걷다가 지나가는 택시 안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처녀의 눈빛을 보고 가끔 먹물이 샥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괴테가 먹물이 번지는 건 74살에 나이가 없으니까요. 네. 괴테가 74살에 19살 먹은 아이한테 정식으로 청혼을 하잖아요. 물론 퇴짜를 맞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그것은 인생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문장 속에 목이라도 베이고 싶은 저돌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네. 지금 주인공 저교도 자기 자신의 감정 자체가 당혹스러운 거잖아요. 네. 우리 제가 살았던 연대 또 은교의 주인공 이적이가 살았던 연대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변화도 많고 위험하기도 했던 연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오욕 칠정을 한사코 감춰야 됐던 그런 연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교의 주인공 이적유 노인도 한 시인으로 살면서도 평생 그 오욕 칠정을 한사코 억누르고 역사의 명분을 따라서 시인으로 성공한 시인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 앞에서 은교를 보면서 그 억압됐던 눈물, 슬픔, 욕망이 빅뱅으로 터져나가는 한 1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소설은 은교와 노인의 스캔들을 다룬 소설이 아니에요. 은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평생 자기의 이 오욕 칠정을 억압했던 한 시인이 이 감정적인 폭발을 통해서 도대체 삶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의 슬픔과 그걸 넘어서고 있는 갈망 사이 저 편차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매우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봤다고 생각하지요. 예, 그렇게 은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현미경적으로 그런 감정을 들여다봤다고 하지만 그런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데도 쓸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인간은 나는 없다고 봐요. 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욕망에서는 다 예민해지거든요. 둔한 사람은 세상에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좀 더 예민하게 그걸 받아쓸 수 있는 어떤 문학적 훈련이 돼 있어서 이 소설을 쓴 것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은교 같은 소설이 다 들어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요. 이건 매우 보편적인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은교를 좋아하나 봐요. 저는 은교를 보면서 야, 선생님 문장이 이렇게 감각적이었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사랑에 빠지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사랑의 나이 제한이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근데 요주 씨 어떻게 느끼세요? 사랑의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저도
나이하고는 완벽하게 무관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럼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그 각자의 상황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나이라는 거는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지금 나이가 어리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 저한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해서 제가 나이를 말하면서 제 나이에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나는 이 나이가 아니야 라는 생각. 근데 이 나이로 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어느 날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 상처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엄마는 언제부터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의연해졌어? 하고 물어봤는데 아직도 열심히 외면하고 있어 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저는 단언하지만 분명히 엄마도 예순이시지만 그 안에 분명히 나는 아직 60살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나이에 대한 그 편견들이 작동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내 나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구조가 그 사회적인 자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60대는 60대처럼 살아야 되고 20대는 20처럼 살아야 되고 40대는 40대처럼 살아야 한다고 세상이 요구하거든. 그것에 대해서는 저항하세요. 폐가 망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이의 어떤 양식, 세라리먼은 꼭 세라리먼처럼 옷을 입고 락가수는 꼭 락가수처럼 옷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도대체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이는 소중하지요. 또 나이만큼 더 넓게 성찰하고 깨어나는 것들이 각성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더 많으면 말하지 않아도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는 것은 뭐 생물 연대를 외운다거나 하는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 많이 배운 자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이 많은 자가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나이의 룰이나 그 생활 양식,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정해야 된다. 이른바 사회가 만들어놓은 금기 체계에 대해서 굴복할 필요는 없다고 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갱신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80이 돼도 그는 청춘이고 오로지 좌우 눈치를 보면서 안전한 인도를 따라서 걷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20살이라도 늙은이지. 근데 우리는 끝없이 자기를 교정보고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고 갱신시켜 나가려고 하는 강력한 갈망을 갖고 있어야만이 청춘의 빛깔을 늙으면서도 유지할 수 있어요. 청춘으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70인데 청춘으로 살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붉은 단심, 그것은 세상이 나보고 70처럼 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아요. 네. 예,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뭐고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뭐고 이것으로서 삶을 세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요조 씨의 노래 청해 들으면서 요조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실 고마워요. 노래가 네. 뭐죠? 네, 오늘 불러주실 노래가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라는 곡입니다. 예, 박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닿지 않는 천장에 손을 뻗어보았지. 별을, 진짜 별을 손으로 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너의 앞에 한쪽만 무릎 꿇고 저 멀고 먼 하늘의 끝 빛나는 작은 별 너에게 줄게. 다녀올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볼 수 없는 것을 보려 눈을 감아보았지. 어딘가 정말로 영원이라는 정류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뭔가 잔뜩 들어있는 배낭과 시들지 않는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우리 영원까지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성처럼 가만히 누워 우리는 성처럼 가만히 우리는 성처럼 가만히 누워 우리는 성처럼 가만히 우리는 성처럼 우리는 성처럼 가만히 감사합니다. 여조씨 고마워요. 예, 최백호 씨입니다. 여기 있어. 네. 이상한 구조의 무덤.
반갑습니다. 저는 뭘 하는지요? 노래하면 돼. 아이, 길 위에서라고 하는 길 노래 하시고. 위에서라는 노래. 목소리 하이를 조금만 더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더 많이, 아주 많이. 예, 길 위에서라고 제가 3년 전인지 2년 전인지 확실히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젊은 작곡가와 한테서 곡을 받았는데 예전엔 그냥 제가 만들어서 하다가 받았던 곡인데 그 곡을 긴 꿈이었을까 저 아득한 세월이 거친 바람 속을 참 오래도 걸었네. 긴 꿈이었다면 더덥게도 잊힐까. 대답 없는 길을 나 외롭게 걸어왔네. 푸른 잎들 덮고 새들 노래를 하는 들의 옷의 향기 어여쁜 시간을 지나고 고마웠어. 스쳐간 그 인연들 아름다웠던 추억에 웃으며 인사를 해야지. 아직 나에게 시간이 남았다면 이 밤 외로운 술잔을 가득히 채우리. 푸른 하늘 위로 웃음 날아오르고 꽃잎보다 붉던 내 젊은 시간을 지나고 기도할 때 다정한 그 얼굴 나를 떠나는 시간과 조용히 악수를 해야지. 떠나가야 시간이 되었다면 이 밤 마지막 술잔에 입술 맞추리. 긴 꿈이었을까 어디만큼 왔는지. 문 열고 서니 찬바람만 스쳐가네. 바람만 스쳐가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꽃잎보다 붉던 내 젊은 날이 어디로 갔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정말 애틋하고 애잔하고 아린 한 곡 더 듣고 싶죠.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안 되나요? 이 반주를 이것만 갖고. 네. 예, 정말 노래하는 음유 시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표정도 그렇고 이 소리도 그렇고요. 최백호 씨의 길 위에서 들으셨는데요. 박범신 선생님 이 노래가 더 애틋하게 들리시겠어요? 내가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 당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따 아마 이주영 선생님 이따 말을 걸어주실 텐데 그 당신은 두 노인이 남편이 먼저 치매에 걸려 죽고 간병하다가 그 아내도 치매에서 걸려서 죽어가는 슬픈 순애복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치매에 걸려서 죽어가는 두 노인의 이야기를 월 모티브는 우리 장인 어른께서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늘 있었는데 어떤 날 우리 최백호 형의 이 기류에서라는 노래를 듣는 순간에 플롯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방송하기 전에 방송이 전화 왔길래 최백호 씨가 나오면 하고 최백호 씨 안 나오면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소설을 연재소설 쓰는 동안 줄꽃 논산에서 혼자 쓸쓸하게 최백호 씨 노래만 정말 들었어요. 이 곡뿐만 아니고 그래서 정말 노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내가 알 것 같고 동의가 되는 느낌. 진실로 내 팬이죠. 그래서 이 기류에서라는 노래도 뭐 거의 할 수 있을 만큼 배웠고요. 최백호 씨 노래는 정말 쓸쓸한 가객인 것 같아요. 이분은 기류에서 계속 노래 쓸쓸하게 관객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최백호 씨의 노래를 들을 때는 관객이 없이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걸어가면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단 패단은 이 양반 노래를 혼자 듣고 있으면 소주를 불러요. 근데 맨날 취해 있었어요. 이 최백호 씨 노래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책 당신이 모델이 지금 이제 최백호 씨의 영혼에다가 입힌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고산자는 김정호의 그야말로 그 한 줄에서 거기다가 옷을 입힌 거라고 하면 이 당신은 최백호의 영혼의 색깔, 그러니까 박범신이 읽은 최백호의 영혼의 색깔이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도 주호백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사실입니다. 하도 우리 최백호 형 노래를 들으면서 소설을 쓰니까 딴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미안하지만 내가 이름을 뒤집었지요. 호백이라고 주인공 이름을 지었는데 물론 이 소설의 내용은 우리 최영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나 오늘 초면이에요. 초면이지만 전생에부터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께서 저는 정말 잘 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착각을 하시는데 착각인가? 네, 예전에 프랑스 같이 여행을 한번 미안해요. 이래서 치매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오래전인데 그거.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30년도 됐어요. 됐고 텔레비도 우리 함께 맞아요. TV 무슨 TV 프랑스 TV에 함께 나갔었어요. 그때 한번 프랑스 여행을 같이 그런데 초면이라고 느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말 새롭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길 위에서 이 가사 중에 꽃잎보다 붓던 내 젊은 시간은 지나고 기억할게요 다정한 그 얼굴들 나는 떠나는 시간과 조용히 악수를 해야지. 저 듣는데 가슴이 막 저미면서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아까 와 계시는데요. 그래요? 누가 쓰셨어요? 얼굴 좀 보고 싶어요. JNH라는 굉장히 그 재즈 뮤지션들만 있는 음반 레이블의 대표이신데 원래 문학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렇죠. 네, 붓던 단심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 노래 그 대목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 쓰신 분한테도 나는 이 대목이 참 좋다. 푸른 하늘 위로 웃음 날아오르고 꽃잎보다 붉던
이렇게 말로 하면 또 생각이 안 납니다. 내 젊은 시간. 노래를 부르면 나왔다는데. 아니 이 당신이라는 소설이 서두에 이 가사가 인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표절로 몰리면 안 되니까 작사가하고 통화해서 내가 허락을 정식으로 얻고 소설에 나오죠. 난 이 노래 중에서 가장 가슴에 남는 건 오색 향기라는 말이에요. 네, 그게 가장 가슴에 남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쓰지도 않는 것인데 나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오색 향기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네. 예, 정말 꽃잎보다 붉던 우리의 젊은 날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서 꿈과 과거가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것이 지금 제가 너무 오래 있으면 분위기가 예.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한번 이랬을까.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진짜 이렇게 한 곡의 노래로 분위기 전체를 만들어주신 최백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그럼 박범신 작가의 새 소설 당신 만나보겠습니다. 무슨 기적 때문에 내가 잠을 깬 것은 새벽이었다. 그는 나의 침대 곁에 바싹 붙어 무릎 꿇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잠든 날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그는 칼을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여보, 왜 그래? 저는 당신을 죽이고 싶었어요. 당신이 미워서요. 그런데 나중에 당신 아니라 나를 죽이려 했어요. 여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줬어요. 얼음이 쪼개지는 듯한 야멸찬 어떤 소리가 날 강력하게 후려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가죽 채찍이 맨살에 호되게 감겨오는 것 같은 살찬 각성이었다. 당신 나의 주호배. 누구는 물처럼 가슴으로 스며드는 경우도 있다 하겠지만 단 한 번의 채찍질로
이쪽 편의 심지를 쪼개며 들이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나는 늘 생각했다. 바로 그날 2011년 새해를 맞는 그 새벽, 나를 좀 도와주세요. 치매에 걸린 그가 나에게 무너져 온 순간 나는 분명히 단 한 번의 채찍질로 내 심지가 두 조각 나는 걸 보고 느낀 것이었다. 내 나이 74, 그의 나이 71에 있었던 일이었다.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은 바로 그날부터였다. 머지않아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이 있을 때는 멀쩡하다가도 둘만 있으면 터무니없이 발작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를테면 한 달쯤 전엔 잠자면서 소변을 본 일이 있었다. 나를 환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일부라. 여기 물을 부어놨지. 오줌 냄새도 안 나잖아. 오줌 냄새가 진동했지만 냄새가 안 난다고 길길이 뛰는 그를 어찌 해볼 방도가 없어서 시트를 바꾸지 못하고 그냥 사용해야 했다. 돋보기를 찾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딴 사람 같은 눈빛이 됐다. 내 돋보기 당신이 감춰뒀지. 응? 나를 그렇게 골탕 밀고 싶어? 그동안 충분히 골탕 먹었잖아. 돋보기를 감춰놓다니 당신은 정말 못된 여자야. 이 정도는 또 그 경우도 없어.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게 당신이란 여자라고. 당장 내 돋보기 와. 여보. 뻔뻔하게 울어. 누가 속을 줄 알고 당신의 눈물에 더 이상 속지 않아. 그 눈물 지긋지긋해. 지겨워. 예. 소설 당신 중에 한 대목, 성우 이규석, 전영수, 그리고 KBS 39기 전속성우 서승휘 씨의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시겠습니다. 문학평론가이자 강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유정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아는 강유정 씨네요. 평소 박범신 선생님 작품 좋아하신다고요? 영원한 청년 작가라는 말이 이번에 소설을 읽으면서도 다시금 느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흰소가 끄는 술을 다시 이제 좀 정독을 하고 왔습니다. 역시 당신의 나이에 맞는 그 소설을 놓치지 않고 쓰고 있는 건 그게 바로 청년 작가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고요. 네. 대중에게 인기를 누려보기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또 평단의 평가도 받으시고 그리고 상복도 있으시고 작가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복을 누리고 계셔서 굉장히 그 후배로서도 부럽고 또 존경스러운 선배 작가님이십니다. 네. 이번 작품 당신 성우분들이 낭독할 때 정말 울컥울컥 그랬어요. 기억이 사라지면서 삶이 계속되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작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치매 걸려서 죽어가는 늙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쓰면서 내가 처음에 좀 딜레마였던 것은 늙어서 죽어가는 노인들의 이야기니까 좀 만연체로 좀 노인에게 걸맞는 문장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나는 여전히 문장이 너무 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일부러 늙혀서 써보려고도 했는데 네. 원고지 앞부분을 많이 찢었죠. 그래서 이를테면 나이는 많은데 젊은 청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이 소설을 쓰면서 내가 가졌던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고요. 이 소설의 모티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인어른께서 92세 치매에 걸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여러 증세 중에 하나가 밤이 되면 계속 그 아드님 모시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그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셔서 온 식구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고통을 당했어요. 나는 그분이 그 말년 치매 걸려서 다른 사람 잠 못 자게 괴롭히면서 소리 질렀던 것이 그분이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하던 순간이었다고 느껴요. 자식들도 그냥 단지 소음에 불과하지요. 자야 되는데 뭐라고 알아듣기 힘든 말로 소리 지르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작가인 내 입장에서 그걸 들었을 때는 아니야. 그분은 그때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있었어. 더군다나 그런 세대는 너무나 억압돼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큰 소리로 말하고 싶었지만 말 못했던 것을 돌아가시기 전 치매에 걸려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다 하셨다. 슬픈 것은 사랑하는 자식들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건 방언과 같고 암호와 같은 것이었을 뿐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겨우 이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봐요.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진실로 하고 싶었던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구나. 그래서 이 소설은 남자 주인공이 치매에 걸린 다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 아내한테 다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선 또 치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작가의 시선으로 잡아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와 오늘 박범신 작가의 욕망 3부작이라고 하는 고산자 촐라체 은교를 만나봤어요. 근데 이번 당신이라고 하는 작품은 지금 정말 쓰기 힘들었다. 저문체가 젊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강 선생님. 이 소설에서 가장 뜨겁게 느껴지는 건 의외로 여성의 정념입니다. 여성의 정념인데 이 여성이 지금은 이제 74살이 됐고 조금 농담해도 될까 연하남과 살고 있거든요. 71살의 연하남과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에 걸린 게 남편이에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는 그녀의 마음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끼던 남자였던 거죠. 근데 그녀는 언제나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꿈꾸는 여자였던 거죠. 늘 뜨거웠던 여자였고 그래서 제가 소설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휘가 있었는데 사달이라는 단어였어요. 선생님. 사달이 났다. 사달을 많이 내는 여자인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근데 그녀가
언제나 내 곁에서 참아주고 들어만 줬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치매에 걸리고 그동안 눌러놨던 울부러린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욕망이라는 건 이를테면 한용운의 시에서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는 구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시 기름이 될 수 있을까? 이를테면 74살의 노인에게 어디서 정념이 나오고 어디서 사랑이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 꺼져가는 소멸의 씨앗에서 되살려낸 그 정념이라는 것, 소멸 안에서의 불타오르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녀가 74, 71살이라는 이 나이 안에, 하지만 한편으로 질병에 갇힌 그 몸이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까지 좀 보여줬던 욕망의 어떤 터져나오는 바라와는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강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는 그 지점에서 주인공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윤희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평생 진짜 사단을 내는 그야말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사랑을 구해오다가 74살이 돼서야 비로소 남편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인물이에요. 예. 뭐 제가 아내와 43년째 살고 있습니다. 한 여자와 43년째 사는 게 내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도 뭐 쉬운 일은 아내 아니었을 입장에서는 거예요. 고통스러웠겠죠. 어떤 날 시집간 지 1년도 안 된 딸이 밤늦게 내한테 문자를 왔어요. 아버지, 사랑의 끝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난 눈치 빠르게 알았죠. 연예계로는 아닌데 그런 질문을 야밤에 보낸다는 건 아마 신랑하고 뭔가 이게 뭐지? 나는 결혼을 괜히 한 거야? 이런 정도의 그래서 난 대답하기가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사랑이 완성이 있겠냐?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문학적으로 매우 번박하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딸한테 밤새 답장이 없어요. 굉장히 밤에 불안했지요. 얘가 큰 싸움을 했구나.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늙어가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 딸이 이제 아내한테는 문자를 안 보냈어요. 아빠가 작가니까 엄마한테 마음 아픈 거 질문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우리 집사람 이름이 정원인데 평생 이름을 부르고 살아요. 정원아, 사랑의 끝에 무엇이 있니?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너무 담당하고 너무 당당하게 툭 대답을 했어요. 뭐가 있어? 사랑의 끝엔 사랑이 있지. 나는 그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랑의 끝에 사랑이 있다고 믿지 않고 살아온 남자이거든요. 사랑의 끝은 완성이 없다. 허망한 거 아니야? 이런 슬픔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에로스와 그 슬픔의 골짜기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와 같이 사는 여자는 43년 동안 한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랑의 끝에 사랑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경이로웠다고 할 수 있죠. 이 소설은 어쩌면 아까 장인어른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모티브였지만 이 사실 사랑의 끝에 아직도 사랑이 있다고 믿고 있는 이 경이로운 것에 대한 어떤 경배의 마음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따 이주양 선생이 이걸 다시 나한테 발언 기회를 안 줄지도 몰라서 내가 길지만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은 소설 속에서의 남자 주호백 많이 참고 그러면서 사랑의 끝에 사랑이 있다고 믿는 이 인물은 내 가정으로 보면 내 아내의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여자 바람기도 많고 윤희옥 남편 속 많이 쓰기는 이 여자 사달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사달을 많이 낸 이 여자는 딱 나예요. 우리 부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40 몇 년 동안 아직 이혼을 안 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설 다 끝내고 났더니 이건 남녀가 뒤집혀 있는데 어쨌든 감회가 많아서 출판사에서 작가의 말을 써달라고. 그래서 나는 작가의 말은 쓰기 싫지만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작가의 말 대신 서문 비슷하게 책의 맨 앞에 이 소설에 바치는 나의 이 개인적 감회에 대해서 짧은 글을 썼는데 우리 이주양 선생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걸 읽고 싶습니다. 예, 한번 읽어 주시죠. 네. 뭐 선생님 그 어쩌면 티를 내고 있지 않지만 이 안에 내가 43년째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조문이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바치는 짧은 글이 당신이라는 책의 서문 대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읽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단락은 소설 속에 나오는 단락입니다. 당신의 의미, 이 소설에서.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내가 누군가에게 헌사하는 글입니다. 여기 내 관속 같아요, 당신. 가슴이 마구 무너진다, 당신. 이 말이 왜 이리 슬플까? 함께 견디어온 삶의 물집들이 세월과 함께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눈물겨운 낱말이다. 그늘과 양지, 한숨과 정념, 미움과 감미가 덮개로 얹혀서 곰사금은 그렇다. 그것이 바로 당신일 것이다. 이건 본문에 있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친 헌사를 읽겠습니다. 사랑에서 주호백과 닮은 당신. 나는 그러나 정령과 슬픔 사이의 골짜기를 낮은 포복으로 갈팡질팡 여기까지 왔네. 사랑의 끝엔 무엇이 있느냐고 누가 물었을 때 그야 당연히 사랑이 있지. 당신은 담담하게 대답했어. 내가 한없이 비루하게 느껴졌던 그 순간 나는 이 소설의 작은 뼈 하나를 얻었다네. 사랑의 지속을 믿지 않는 남자 곁에서 그것의 영원성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온 오랜 당신. 독자들에게 진솔하게 허락을 구하면서 나의 이른에 쓴 이 소설을 부끄럽지만 나의 당신에게 주느니 부디 순하고 기쁘게 받아주길. 거기까지입니다. 예, 정말 여기 박범신 선생의 정원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하죠. 예. 정말로. 정원 씨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계세요? 없나? 갔나? 저 뒤에 계시네요. 있습니다. 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원아, 집에 가서 책 줄게. 정말 당신이라는 말 참 좋네요. 온갖 그야말로 어려움들을 함께 겪어내고 그러면서 서로 닮아 있는 이제 부부만이 쓸 수 있는 말, 그런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이 당신이라는 생각이 지금 이 시간 들었는데요. 욕망에는 끝이 있지만 사랑에는 끝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하면서 예, 박범신 작가의 새 소설 당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준 강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문학평론가시죠. 강유정 씨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주형의 인문학 콘서트 문학에서 인문학의 길을 찾다 박범신 작가 편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박범신 선생님의 강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주제가, 제가 받은 강의의 주제가 사랑에 있어서 불변의 윤리성, 이렇게 논문 제목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아니, 처음에는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한다고 하는데 PD가 거부해가지고 안 된다고. 예, 사랑에 있어서 어떤 윤리, 불변하는 어떤 윤리가 있는지 예, 박범신 선생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라기보다 뭐 다정하게 나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 얘기로 잠깐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하고 윤리라는 말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지금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는 평생 소설 하나로 살아왔는데요. 아까도 잠깐 작가의 말 읽을 때 나오지만
돌아보면 내 인생은 에로스와 슬픔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에로스는 어떤 정념, 사랑을 찾아 헤맨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본원적인 슬픔을 갖고 있지요. 이건 누구든지 다 함께 느끼고 품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유한성의 슬픔이 에로스를 불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이 경계 지점, 그 위태롭고도 젖어 있는 어떤 골짜기 같은 곳을 난 작가니까 성큼성큼 달려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배를 대고 귀여운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연애에 대해서 박사인 줄로 알고 카운셀링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러브 스토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당황스러운 것은 나야말로 사랑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묻고 싶고, 특히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느낀 사랑은 늘 이슬방울처럼 너무 찰나적인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이 꿈꾸는 것은 지속적인 것, 어떤 불멸이어야 할 텐데 현실 속에서 현상으로서의 사랑은 너무나 찰나적인 것 같아서 가슴이 늘 찢어지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끝이 사랑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만약 사랑의 끝이 사랑이 있다고만 믿는다면 삶이 매우 고단해도 불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작가로서 의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사랑의 끝에 사랑이 있다고 믿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이 내 개인의 한 슬픔이라고 할 수 있죠. 글쎄, 난 사랑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랑과 글쓰기는 공통점이 있다면 나에게 모두를 요구해요. 글 쓸 때도 200자 원고지하고 딱 마주 앉아 있으면 어떤 텍스트도 소용없고 누구한테 들었던 충고의 말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원고지의 함정이 나를 겨냥하고 나한테 모든 걸 요구하죠. 나는 100%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원고지를 봐줘. 난 100% 패배야. 그런데 사랑을 시작해서 마주 앉아있는 사랑하는 여자의 눈빛을 봐도 똑같아요. 나의 목숨을 요구한다고 느껴요. 나 또한 똑같지요. 내가 사랑하면 그 여자의 목숨까지도 내가 다 갖고 싶거든요. 이 당신이라는 소설에 보면 주호백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아내에 대한 몰래 쓴 일기에서 너의 뇌를 쪼개서 내 뇌 속에 들어있는 다른 남자의 기억들도 다 소멸시키고 삭제한 다음에 뇌를 다시 맞춰놓고 싶다. 너 잠든 가운데. 이 남자의 일기에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사랑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모든 걸 요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놀라운 멸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런데 또 동시에 모든 걸 요구하면서 모든 걸 또 주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헤겔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사랑의 제일 요건은 이거라고 그러더라고. 상대편의 인격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선언 같은 것. 그러니까 오로지 당신의 인격대로 굴종하겠다는 뜻. 또 한편으로 두 번째 요건은 당신의 인격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의 인격을 성취하는 것. 위대한 철학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사랑이야말로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은 모든 걸 갖고 싶고 모든 걸 요구하고 싶고 완전히 굴복시켜서 내 안에 가두고 싶은 욕망과 내 모든 걸 그에게 바치고 싶은 욕망은 모순이에요. 사랑은 완전한 멸망 아니면 완전한 성공이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100% 이룰 수 없는 거죠. 성취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른바
윤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불가능한 모든 걸 빼앗아 버리고 싶고 모든 걸 주고 싶은 이 모순된 두 가지 감정을 어떤 합의에 의해서 유지시키고 싶을 때 윤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순된, 사랑은 영원한 모순인데 도저히 합칠 수 없는 두 가지를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이른바 윤리적 합의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윤리라는 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 윤리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나같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직정적인 사람의 세계관으로 보면 어쩌면 좀 비겁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순된 두 가지를 어떻게든지 함께 가슴속에 간직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더 나아가서는 어떤 불멸 자체도 꿈꿔야 되기 때문에 이 윤리적 합의를 안 할 수 없는 거지요. 당신이라는 소설 속에서의 윤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공평해져야 된다. 만약 내가 이거 아까 누구한테 얘기하면서 이 소설은 일종의 순애보다, 당신이라는 소설은 만약 어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한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죽어가는 여자를 다 살렸다. 그 순애의 마음으로 살렸다. 그것이 순애보인가?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순애의 본질은 죽음을 앞두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사랑의 모순점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 소설 속의 두 부부는 매우 불공정한 평생을 살았지요. 둘 사이에. 치매에 걸림으로써 그들은 비로소 천칭저울과 같던 어떤 두 사람의 사랑의 어떤 공평성을 나누어 갖게 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르지요. 그런데 이 소설은 매우 비극적으로 죽지만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해피엔딩이에요. 두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랑의 완성을 맛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비로소 공평해지는 어느 한쪽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된 두 가지 지점을 모든 걸 요구하고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이 불가능한 두 가지를 하나로 합일시키는 그 지점에 사랑의 윤리성이 있는데 그건 번박하게 말해서 공평한 거지요. 공평한 거. 만약 인간이나 사랑을 가해하려고 하는 조금의 마음이나 행동이 있더라도 우리는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또는 저항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본질적으로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일방통행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반박하지만 기본적인 공평함을 통해서 그 모순된 두 가지 것이 하나로 합의를 할 때 우리는 그래도 사랑의 끝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습적으로 있다고 믿을 수 있고 사랑의 끝에 사랑이 있다고 믿는 한 현실적으로 성공이 아닐지라도 우리들 삶을 실패했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사랑은 놀라운 권력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놀라운 권력이지요. 우연히 사랑이 찾아와서 우리들이 정령을 불태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고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헌신과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은 모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랑은 근본적으로 파괴적인데, 근데 그걸 넘어서 사랑의 끝에 사랑이 있다는 걸 정원 씨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박범신 선생님께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손 들고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그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내 인생은 에로스와 슬픔 사이에 있었다 하는데 뭔가가 이렇게 휙 비수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존재가 왜 슬픔을 가지는지도 알 것 같고요. 너무 질문이 없어도 내가 쪽팔리는 거거든. 아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께서 지금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 기세에 지금 눌린 겁니다. 지금 눌리지 마시고 원하시는 그 여러분 얘기도 좋고요.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나 멋지셔서 말씀도 잘하시지만 그 보이시는 그 감성적인 그 외모에 또 오늘 너무 반해서 자기 소개해 주세요. 제 소개 저는 저기 동대문구에서 온 김현신입니다. 네.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글도 너무 잘 쓰시지만 또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서 또 산을 또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러셔서 저도 또 산 타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자연에서 산에서 굉장히 치유를 받는 그런 힐링하는 삶을 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선생님께서 등반도 굉장히 자주 하신다니까 또 뭐 우리나라 이렇게 뭐 히말라야도 있지만 우리나라 지리산이나 설악산에서 이렇게 산사에서 하는 뭐 이렇게 힐링 콘서트 이렇게 문학의 이야기의 밤 뭐 이런 거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그걸 내가 해야 되나? 누가 시켜주면 내가 하지요. 그래서 언제 한번 숲속에서 이렇게 말의 성찬으로만 하지 말고 서로 대화하고 같이 노래하고 이렇게 무릎을 맞대는 스킨십 같은 그런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무대도 높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네. 더 가까운 눈빛으로 마주 보면서 작업의 분위기 속에서 콘서트 하고 싶습니다. 1박 2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고요. 예, 여러분, 예. 저쪽 마이크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이혜연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박범신 작가님의 그 작품을 많이는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2013년도 9월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다치셨었는데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병원에 계시고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그때 오빠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또 이제 저는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 제가 박범신 작가님의 소금이라는 소설을 읽게 됐어요. 근데 네 그때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울컥했거든요. 네. 아버지가 거기서 그 자식들이 깔때기를 꽂고 막 이런 문장이 있고 또 막 자식들이 대학에 간다고 할 때 막 치사하다고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물림 된다 약간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많이 울컥하면서 아버지한테 너무 고맙고 죄송하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왜 눈물이 나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소금이라는 소설에서는 아버지가 이 딸들의 이 소비를 따라가기 어려워서 가출하는 늙은 아비의 이야기여서
아직도 아버지의 의지에서 살아야 되는 젊은이들이 읽었을 때는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야박한 말도 있죠. 뭐 사실 자본주의라는 게 빨대의 네트워크 같은 것이죠. 재벌은 좀 더 큰 빨대를 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뭐 직장에서 빨대 들고 직장에 출근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월급 받아오면 내 자식들이 또 내 등에 빨대를 꽂고 빨고 있는 거지요. 가장 훌륭한 자식은 통과 의례적인 젊은 날을 겪으면 바로 빨대를 빼는 것이 이제 제일 큰 효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아가씨는 지금 아버지 말씀하시면 울컥하잖아요. 저런 자식들을 나무래기 위해서 쓴 소설은 아니에요. 저는 착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빨대를 되도록 빨리 빼야겠다고 자성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지요. 그런 젊은이들 때문에 이 소설을 쓴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젊은이가 아니라 지금은 자본주의가 우리를 다 먹어버렸잖아요. 이제는 형제 자매 또 부모가 조금만 유산이 있어도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자본의 혼을 다 팔아버렸죠. 아비들이 쓸쓸함은 사실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전근대에서의 아비들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면서도 자식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젊은 아빠들은 어떠냐? 돈만 벌어다 주지 아이들은 자본주의가 가르쳐요. 학교 나가서 거리에서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백화점에서 아이들 다 장악하고 있거든. 이 소비사회가. 그러니까 애비는 돈만 벌어다가 될 뿐이지 아이를 내가 원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상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시대. 돈은 돼야 되지만 내가 내 뜻을 가르칠 수 없는 시대의 아버지는 전근대의 아버지보다 훨씬 쓸쓸하지. 예. 그래서 아버지도 쓸쓸하고 아직 빨대를 빼지도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쓸쓸한 그런 시대죠.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들 등에 빨대를 기꺼이 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본 마음이에요. 뭐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만은 있었지만 아이들한테 때로 그래도 한 번도 아이들 마음으로 버린 적 없이 살았고, 누군들 소금의 주인공처럼 아비가 가출하겠습니까? 다만 이 소설은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자본주의 구조의 어떤 폭력성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저렇게 마음 아프게 읽은 독자도 있네요. 훌륭한 독자라 저런 거지요.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하실래요? 아, 예. 지금 엄홍길 대장님 아프리카에서 지금 막 오셨다고 합니다. 원래 아까 예, 엄홍길 출연해야 대장님 되는데 모시겠습니다. 예, 오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보니까 박범신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분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캐나다에서 아프리카에서 고흥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예, 어떤 인연이세요? 나의 산신령입니다. 대장님? 예, 히말라야가 맺어준 인연이죠. 히말라야가 맺어준 인연, 그 히말라야 산신령이 맺어준 인연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느끼세요? 박범신 선생님 하면 엄원길 대장님께서는 이렇게 산 같으시죠, 산. 산 같은 예, 분. 예. 그 얘기는 박범신 선생님이 엄 대장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길 대장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만 세계적인 산악인이죠. 단지 산악인이 아니고 산을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히말라야 그 16자를 완등한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목숨을 걸고 극복해내는 위대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서 엄대장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엄대장은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오지 마을에 네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학교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히말라야를 지금
종주하고 있는 중이지요. 또 다른 16자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 점에서 우리 엄대장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정말 히말라야에게 받은 사랑을 히말라야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대장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촐라체 보셨죠? 예. 어떻게 읽으셨어요? 오늘 박범신 선생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저는 뭐 제가 85년도에 처음 히말라야를 이렇게 8,000m를 도전한 산이 바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예. 네팔 히말라야 쿤부 지역이라고 이제 에베레스트 산군 쪽 쿤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제가 처음 이제 에베레스트를 처음 도전을 할 때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가면서 촐라체라는 것을 이렇게 봤죠. 그 예. 산을 그 가는 길목에 이렇게 있거든요. 에베레스트 세계 최고봉. 직접 오르시기도 하셨습니까? 올라가진 않고요. 예. 가는 길목에 있기 그 때문에 빈벽? 그 산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지금 85년도, 86년도, 89년도, 88년도, 2002년도 뭐 거의 매년에 한 번, 두 번씩은 그쪽 에베레스트 지역을 이렇게 쿤부 지역을 갔던 것 같은데 예.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그 촐라체를 이렇게 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굉장히 눈에 있고 낯이 있고 굉장히 또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설레기도 하고 막 진짜 굉장히 그랬던 산이죠. 예. 산에 오르시다 보면 이렇게 한 발 한 발 아까 우리 그 박범신 선생님 작품을 읽으면서 한 발 한 발에 그야말로 현재를 거할 수밖에 없는 걸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히말라야라고 하는 것이 엄대장님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는 뭐 히말라야가 저 개인적으로는 도전의 대상, 또 오름의 대상이자 또 제 자신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상으로 이제 도전을 시작하게 됐죠. 산을 오르게 된 한계를 거죠. 극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제 자신의 어떤 그 현재 삶을 산을 오르고 있는 오름에 대한 그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그런 어떤 도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히말라야를 이렇게 8,000m를 도전했는데 그것이 시간 지나면서 많은 어떤 성공과 실패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또 더 나가서 삶과 죽음이라는 어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 본능의 세계를 넘나들고 더 나가서 거기서 또 막 여러 명의 동료를 잃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것은 산을 오르는 것은 제 능력대로 의지대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깨달은 거죠. 예. 이건 인간의 한계를 제 자신의 어떤 능력 밖에 또 다른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힘과 에너지와 기운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합쳐져야지만 받쳐주고 끌어주고 밀어줘야지만 결과적으로 산이 받아줘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산이어야 되고 산이 저고 산이 있으면 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제가 있으면 산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히말라야를 이렇게 오르게 되고 또 히말라야는 저에게 또 그런 많은 고통과 이런 걸 주면서도 결국엔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줬고 저를 또 살려서 산을 내려보내줬고 또다시 제가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삶의 어떤 제 자신으로서는 위대한 어떤 스승과 같은 존재. 예. 예. 정말 산이 받아줘야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운명에 대해서도 운명을 명상하는 태도도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함께 같이 산에 오르셨지요. 네네 그렇죠. 국내산도 많이 다닌다고 들었어요, 두 분이. 예, 국내산도 뭐 가끔씩 이렇게 같이 오르고. 같이 오르면 어떤 얘기를 하세요? 저로 지금 뭐 인생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죠. 그 히말라야 16개의 학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얘기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이쁜 여자 얘기 주로 하고요. 예. 내려가서 먹어야 할 안주가 뭐가 좋을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예. 사실은 친한 사이는 가장 사소한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가 친한 사이 아닌가요? 두 분 이렇게 정말 아프리카에서 이 시간을 위해서 뛰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두 분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과 일라디오가 공동으로 기획한 특집 인문학 콘서트
문학에서 인문학의 길을 찾다 박범신 작가 편 두 번째 시간 인문학 소설과 통하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박범신 작가의 노래 세월이 가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주에 인디밴드 킹스의 기타리스트 정영훈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반주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될런지는 모르겠네. 아까 가사 써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작가님 어디 갔어요? 할 수 있겠지. 잘할 수 있겠지. 알았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있어요. 오케이 됐어. 떨려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너무 오래 빨리 끝내야 돼.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무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사랑 거기서부터 하나? 미안해요. 편집을 하면 어렵겠다. 편집을 하면 어렵겠다. 나 어디서 시작하는 줄 몰라가지고. 그만 하지 마요. 응? 여기서 시작해? 네.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무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혹시 몰라서 앵콜곡을 준비해뒀었습니다. 시작. 시작 신호 보내줘요. 가을잎 잠바람에 흩어져 날리고 캠퍼스 잔디엔 또다시 황금 물결 잊을 수 없는 얼굴들 르르르르 꽃이 지네 르르르르 가을이 가네. 하늘엔 조각구름 무정한 세월이여 꽃잎이 떨어지니 젊음도 곧 가겠지. 지울 수 없는 시절 우리들의 시절 르르르르 세월이 가네 르르르르 젊음도 가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어요? 가슴이 짠하죠? 그런 또 즐거움이 있네요.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눈동자에서 따뜻한 기운, 잔잔한 기운, 애잔한 기운 보내주셔서 방송하는데 참 많이 도움됐습니다. 고맙습니다.